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30화 드디어 먹방. 왔습니다. 저희 소회는 에필로그 때 그쵸.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갈 길이 멀어서 바로 책과 작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천명관 작가의 고래입니다. 먼저 천명관 작가부터 1964년 생 남성 작가. 나이가 꽤 많았네요. 그러네요. 64년생이시구나. 근데 읽다 보면 왠지 느낌이 좀 연식 있으신 그쵸. 분의 그렇긴 한데 문체죠. 저는 그래도 70년대생일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 뻘이시네요. 그러네요. 아버지 뻘. 그러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20대에 골프용품 판매, 보험 외판원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30대 때부터 충무로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느낌 오죠? 아, 이 사람은 글 쓰면 잘 쓰겠다. 그쵸. 이 사람이 쓴 소설 재밌겠다. 벌써. 게다가 64년생? 국물 같은 느낌이죠. 박완서 이런 느낌이랄까. 그쵸.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로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했나 봐요. 결국 작가래. 영화 감독 입봉에는 실패를 했다고 하고 40살에 동생의 권유로 태어나서 처음 써본 단편 소설로 2003년에 등단했다고 합니다. 대기만성이네요. 네, 단편 소설 프랭크와 나에게 이제 등단작이었고요. 연이어서 2004년에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한 장편 소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래가 비평적으로도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빵 유명해진 그런 작가님. 뭐랄까 기존 한국 소설에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는 새로운 스타일의 천재 작가가 문단에 등장했다 이런 평가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역시 뭐랄까 또 미련은 남으셨던지 계속 영화 감독 입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설보다 영화가 더 좋다 뭐 이런 표현을 그래요?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2019년에는 영화 감독으로 입봉을 했다고 해요. 뜨거운 피. 네. 예. 그거 진짜?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조진웅 나오는. 경관의 피 아니고? 그 경관의 피인가요? 뭐 피가 많네요. 하지만 연기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흥행에 그리고 평가로는 좀 실패를 했다라는 총평까지 전해드리면서 41만 명 동원했네요. 작가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고래. 자, 고래가 파격적이라는 당시 심사평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심사를 맡았던 은희경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야기의 힘 하나만으로 재밌는 글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을 뛰어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작품임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뉘앙스로 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얘네들이 전 편서부터 이렇게 호들갑인가? 자, 책은 600페이지가 좀 넘진 않네요. 500페이지가 좀 넘는 정도의 분량. 마다 어떻게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긴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읽을 것은 금복과 춘희 이 둘의 이야기. 네. 춘희와 그리고 춘희의 엄마가 바로 금복인데 이 두 모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라고 간단하게 요약은 할 수 있겠지만 또 모녀가 함께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금복의 이야기, 춘희의 이야기 좀 독립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훗날 대극장을 설계한 건축가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져 세상에 흔히 붉은 벽돌의 여왕으로 소개된 그 여자 벽돌공의 이름은 춘희이다. 그 춘희는 벽돌공.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딱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는 느낌? 그쵸. 여러 개 있었어.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는 결국 흘러가지만 초반부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살짝 니주를 까는 것들이 있죠.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은 평대에서 국밥집을 하던 한 노파로부터 비롯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감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대갓집에는 반편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반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그렇죠. 요새 안 쓰는 용어죠. 그렇죠. 들어본 지 한참 된 거의 아무튼. 사어죠. 사어죠. 그 대갓집에 반편이가 살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반편이와 정을 통하게 된 이 여자 그리고 그 현장을 들켜서
집에서 거의 죽을 때까지 얻어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어떤 복수심일까요? 그날 밤 이 반편이의 집으로 이 초반에 얘기한 이 국밥집을 하던 노파가 이제 어렸을 적이니까 노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머슴 생활하던 이 여자가 결국 다시 반편이네 방으로 들어가서 반편이니까 그냥 슬슬 깨어낸 거예요. 야, 내가로 목욕하자, 목간 가자라고 하니까 뭐 따라갑니다. 절레절레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반편이를 죽이고 그 길로 이 마을을 떠난 거죠. 이 여자, 이 노파는 그 이후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아까 본인이 죽였던 반편이의 자식인 겁니다. 낳고 보니 딸이고 딸을 키우는데 어느 날 딸에게서 어떤 멘트를 듣습니다. 반편이가 바로 자기가 죽였던 아이의 아빠, 결혼은 안 한 거지만 반편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목간하기 싫어를 듣고 그날부로 정신이 돌아버려가지고 딸을 해코지하다가 새꼬챙이로 그 눈을 대충 찔러버리는 찔러버리죠.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이 애꾸가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이제 학대하다시피 키워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싫었나? 네. 남편이 하던 죽기 전에 했던 말을 딸이 했던 게 그렇게 키우다가 결국에는 어떤 벌치기한테 꿀 2통의 딸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아이를 그냥 팔아버린 거죠. 네. 그 이후로는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아까 평대라 그랬었죠. 평대라는 마을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많은 돈을 모으는데 너무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큰 돈을 모았습니다. 정말 막 네.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진짜 돈 드는 네. 일이라고는 다 하고 쉬는 날도 없이. 근데 이게 진짜 뭐 나 이걸 해서 이제 호강할 거야. 도 아니고 그저 저축만 하는 거예요. 어느새 이제 그 일만 하다가 노파가 된 여인에게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저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서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은 계속 그냥 힘들게 살던 돈은 어딘가로 저축을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다쳐서 누워 있는데 어떤 강도 집에 이제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돌았으니까 돈이 그렇게 네. 많다더라. 네. 강도가 이제 침입을 하고 전 재산이 어디 있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네. 얻어맞는 그렇게 거죠. 린치당하고 네. 누워 있는데 이제 애꾸가 되어서 그 벌치기한테 팔려갔던 그 딸이 벌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이것마저도 되게 신화 같아요. 그 옛날에 뭐 생활의 달인 어디 네. 뭐 나왔죠. 벌을 온몸에 네네. 맞아요. 바르고 나온 그 아저씨처럼. 그 아저씨 벌꿀이 되게 안상규 네, 벌꿀. 안상구 별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안상규 아저씨처럼 네, 네. 온몸에 벌을 두르고 나타난 네. 애꾸딸. 내가 휘파람 한번 불면 벌들이 슝 가가지고 네.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쵸. 거의 벌의 신, 네. 벌의 화신 이 되어서 도착한 딸이 어머니에게 복수하러 나타난 거죠. 돈 내놔라. 신랑이를 하던 끝에 결국엔 이렇게 밀쳐가지고 머리를 찧어서 노파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냥 이랬던 일이 있었다더라. 네. 이 노파에게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놓고는 자 이제 금복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금복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파의 딸인가? 아니에요. 그냥 새삼 그냥 금복. 그냥 금복입니다. 네. 시기는 대충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자 살던 동네에서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 살다가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는 생선장수에게 나를 좀 데려가다 달라고 하면서 대뜸 방랑자의 삶을 시작한 어린 금복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닷마을에서 본 게 고래예요. 처음으로 바다를 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래가 이렇게 부항 점프하면서 그냥 물 한번 그쵸. 내뿜고 다시 네. 물로 들어가는 그 장관. 전 본 적이 없습니다만 본다면 장관이겠죠. 그걸 봐버렸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매료됩니다. 어떤 엄청난 생명력이 느껴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그 이후로 생선장수와 살면서 엄청난 사업 소원을 보여주는 금복입니다. 완전 뭐랄까 진짜 사업가 스타일. 그렇죠. 배짱도 대단하고 강단도 있고 진짜 센스도 좋고. 그렇죠. 사업적인 네. 능력이 뛰어난 금복. 그래서 거의 생선장수를 먹여 살리다시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 이름인데 걱정,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걱정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뭐랄까 결국 너는 나를 품을 그릇이 안 돼라는 느낌으로 생선장수를 떠나고 이제 걱정이랑 떠납니다. 그 바닷마을을. 그래서 둘이서 도착한 곳에서 살다가 이번에는 또 그 마을의 어떤 뭐랄까 주먹, 그렇죠. 칼자국. 거의 그냥 시장, 네. 음. 법만 없었다면 그냥 시장인 칼자국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어떤 이유로 걱정이 병들고 마음고생하다가 또 자살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금복이 오해를 해서 그 칼자국이라는 이제 말을
말하자면 오야를 찔러 죽이고 그렇게 이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기엔 진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본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어서 없어지자 너무 허탈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그냥 마을을 떠나서 터덜터덜 걷고 뭐 이것저것 방황하고 그냥 노숙자들 사이에서 낑겨서 자고 이러다가 알게 된 사실. 나 임신했네. 뭐지? 그러니까요. 4년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뭘까 하고 일단 낳았는데 낳고 보니 너무 예전에 나의 그 결혼은 안 했으니 남편 아닌데 그쵸. 어쨌든 나의 정을 통했던 나의 파트너 걱정이랑 판박인 거예요. 왜냐면 걱정이 진짜 덩치가 크고 그냥 뭐랄까 장사였거든요. 그렇죠. 완전 네. 그렇죠. 거의 최홍만급. 그렇죠. 네. 딸을 낳았는데 보니까 그냥 기골이 이건 그냥 걱정의 딸이야. 그렇죠. 누가 봐도 말이 되나 이게? 4년 전인데? 신화적인 요소가 네, 있죠. 그죠, 네. 그랬어요. 신화입니다. 아무튼 그냥 빼박 이건 걱정이에요. 그게 바로 춘희입니다. 벽돌공 춘희. 근데 또 이거 계속 아까랑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낳고 보니 너무 걱정의 씨라는 걸 알게 되니까 또 딸을 그렇게 막 안 아끼게 돼요. 그리고 안 네. 귀여웠대요. 맞아요. 맞아요. 걱정 닮았으니까. 귀여운 구성은 전혀 없었대요. 아무튼 이 춘희를 낳은 것이 어떤 여관이었고 그 여관의 주인이 쌍둥이 자매인데 그들의 보살핌을 받다가 딸인 춘희와 여관을 떠나고 평대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이곳에서 또 이야기를 벌입니다. 이 평대가 바로 아까 그 노파가 죽었던 마을이어서 여기 다시 이야기가 좀 이어지나 보네요. 이 평대에서 제일 가는 사업가로 성공을 합니다. 시골 마을도 아니고 그보다 못한 산골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기찻길이 하나 났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운수업도 하고 카페가 있는 번화가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대략 이 뭐랄까 시대적 배경은 한 6.25 전쟁 그쵸. 전후 이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부터는 이제 후죠. 전쟁 이후라고 그쵸, 나오죠. 전후죠.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페가 있는 번화가로 발전시킨 사실상 마을의 대장 금복. 그쵸. 토건. 그렇죠. 거의 뭐 금복내 사업하는 땅을 밟지 않고선 이 마을을 지나갈 수 그렇죠. 없다 이런 느낌. 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벽돌 공장을 세웁니다. 게다가 종국에는 이 아까 잠깐 제가 또 설명은 생략했는데 이 칼자국이라는 인물한테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영화였거든요. 그렇게 또 뭐랄까 고래를 본 것처럼 충격 먹었던 게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는 너무 두근두근해서 멀미까지 해서 토까지 했다고. 그렇게 어쨌든 영화를 또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금복인데 그래서 영화가 생각나서 또 극장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극장은 또 고래 모양으로 짓고 아무튼 이 일을 벌리는 과정에서 또 이래저래 만났다가 헤어졌던 사람들도 다 모이고 앞선 노파와의 연관은 그럼 무엇이었냐? 바로 이렇게 금복이 사업을 크게 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사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카페 일과 뭐 이런 걸로 돈이 많이 돈을 필요하죠. 큰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노파가 예전에 모아뒀던 돈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금복이 정말 너무 큰 돈이었다고 하고 뭐 기와집 뭐 수십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 돈을 그냥 자기가 이제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벽돌 공장에 투자하고 뭐 그 영화관도 짓고 이러면서. 근데 그러지 않아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파의 자식이었던 아까 그 애꾸 벌을 다루는 벌의 신 애꾸가 벌을 이끌고 또 등장해가지고 사연을 설명합니다. 이거 사실 이건 내 돈이다 내놔라. 하지만 이번에 금복은 또 벌도 이겨버립니다. 그렇죠. 되게 허무하게 이겨요 어떻게 예. 보면. 여장부입니다. 벌까지 다 퇴치를 해버려서 애꾸는 그냥 허탈. 하지만 그 애꾸마저 이제 거두는 그렇죠. 거죠. 네. 너 벽돌 공장 가서 살아 이러고. 뭐 어쨌든 이기긴 이긴 건데 이때서부터 이제 금복은 노파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다른 이런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구술을 하는데 이 무당이 결국 이제 노파의 혼이 이제 무당에게 들어와서 노파의 저주가 이제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주란 이렇습니다. 큰 물고기가 산속에 떨어지면 불기둥이 치솟아 하늘에 닿고 남쪽에서 온 사내가 술에 취하면 너희의 자손은 건불처럼 쓰러지리라. 이게 뭔 소린가 제가 이제 대뜸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드리자면 이 큰 물고기가 바로 그 고래 모양의 극장이었던 거고요. 남쪽에서 온 사내가 금복을 얘기합니다. 저 설명이 필요한데 금복이 왜 사내냐면은 나중에 남자가 되었다고 해요. 네, 갑자기 어느 갑자기. 날 남자처럼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남자가 되었다. 네. 갑자기 남자가 네. 되어버린 금복. 네. 되게 신화적인 것 같지만 또 정말 남자가 된 건 아니고 네.
그런 비슷한 모양을 갖춘 네. 그렇죠. 외적으로. 근데 이제 본인도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행동하고. 네, 그렇게 행동하고 예쁜 여자애랑 뭐 잠자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 아무튼 근데 그쯤 되면 이제 금복도 살짝 인생 말년이랄까 판단력도 좀 흐려진 것 같고 네. 좀 민심도 잃고 이런저런 좀 똥볼도 차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욕심이 좀 과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좀 실수가 겹치게 되는데 그 실수들이 다 겹쳐서 결국 극장에 큰 불이 났고 또 그 자리에 노파의 망령이 나와서 비상구문을 또 다 잠가놨기 때문에 극장에 있는 사람들 다 타 죽고 인명피해 최다 네. 인명피해.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네. 희생되게 됩니다. 그렇게 평때는 몰락하게 됐고요.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춘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금복도 그 자리에서 네, 죽었거든요. 죽죠. 네. 춘희는 그 자리에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난 밖에 있었고 그대로 쫄르쫄르 그냥 벽돌 공장을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자로 몰려서 빵에 가게 되죠. 네, 왜냐하면 춘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을 못하는 설정이에요. 듣는 것은 가능하지만 말을 못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이제 춘희의 얘기도 금복처럼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춘희가 결국 어떻게 삶을 또 마감하게 되는지 어떤 신화적 서술이 담겨져 있는 책 고래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설명이 길었는데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 수진입니다.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재미있다는 표현이 되게 상투적이잖아요. 재밌다. 하지만 이 작품은 정말 재미의 근본에 가까운 진짜 말초적인 재미 원툴. 아 원툴? 네, 저는 네. 무조건 이건 재미를 위해서 쓴 작품 같다고 느꼈어요. 그 페이지가 줄어드는 게 진짜 아까울 정도로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쥐게 되면은 이 무게감이 묵직하거든요. 야, 이거 언제 다 읽냐? 네. 근데 이게 줄어드는 게 아까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출간 이후 지금껏 베스트셀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지. 그렇죠. 네,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소설은 어디 이제 장터에 나가서 옛날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꾼들이 있었을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얘기 듣다가 밤이 됐는데 얘기를 안 안 끝내 끝나. 이 양반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얘기를 안 끝내. 좌불안석인 거죠. 재밌긴 재밌어도 네.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있는 그쵸. 건데. 이제 엄마가 밥 먹으라고 들어올 때도 됐고 들어오라고 할 때도 됐고 엉덩이도 아프고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야기를 안 끝내는 느낌이랄까. 아니, 재밌긴 한데 정도껏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큰 서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자잘한 서사가 그게 작다고 할 수는 없는데 계속 파도처럼 오다 보니까 약간 사람을 지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투머치 토커. 네, 네. 이게 아무리 재밌어도 하룻밤 사이에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네. 힘들어요. 진짜 오지게 재밌는데 네.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네. 뇌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소설을 들으면 네, 읽으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가의 정신 세계와 일상이 너무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이 작가 천명관 작가를 주변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작가의 미친 필력. 대체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글쓰기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 재능의 영역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작가가 그래도 한 충무로에서 갈고 닦은 게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빛을 발한 게 아닌가. 그렇죠. 재능보다는 오히려 노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작가 소개를 듣고 나서 알게 됐고, 무튼 정말 이 작가가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이게 원석이었는데 원석도 원석 나름이잖아요. 되게 네. 세상에 여러 가지 원석이 있겠지만 작가로서
겁나 큰 다이아몬드였던 거죠. 그쵸.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에요. 모두가 다 세공이 된다고 해도 모두가 똑같은 품질의 어떤 같은 보석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존나 큰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는데 이게 충무로 해서 굴러다니다가 딱 잘 잘 예쁘게 깎인 세공이 된 그런 게 아닐까. 네. 아무튼 비속어를 썼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그런 마음인 거죠. 이 네. 책의 정서예요. 네, 비속어라 맞아요. 함은. 맞아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이어서 하는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선정적이에요. 그렇죠. 아니 부적절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뭐 일단 금보기가 뭐 자신의 의지로 문란한 거는 둘째 치고요. 이 뭐 챕터마다 간간이 한 3번씩 나오니까 강간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여기 아니, 저는 동물, 그래서 읽다가 동물이에요, 동물. 이게 그 시대라고? 그 시대엔 그렇게 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조선 시대도 전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법이 없어? 이렇게 야만의 시대야? 진짜 야만적이죠.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 그러니까요. 진짜. 네. 거의 그래서 이승만 시대였던 네. 거 때려 죽여, 겁탈해, 그러니까요. 뭐 찔러 죽여. 뭐 자기 자식을 막 뭐 그러니까 쇠꼬챙이로 막 눈을 찌르고 그러니까요. 막 팔아먹는 건다는 거는 뭐 옛날에야 뭐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왜 이 책이 읽으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또 시각적으로 시각화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파친코처럼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많은 강간 장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네. 스킵을 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러고 나면은 또 나름 밋밋해질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그런 거에 거부감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셔라. 그렇죠. 싶습니다. 이게 청소년 권장 도서가 될 수가 없죠. 없는 작품이죠. 아유, 애들이 인간의 삶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끔찍하네요. 네. 아니 청소년 권장도 못 하는데 제가 주변에 추천도 못 하겠어요. 그죠? 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어디 가서 야 이거 내가 진짜 올해의 책이야라고 하는 순간 어라 이 새끼 봐라. 다 읽고 나서 챈들러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래 어떤 한 극에 다다르면은 나머지 한 군데는 이제 허술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는 명문이 참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 우리가 된다. 뭐 이런 뭐 군대 뭐 표어 같긴 하지만 이런 곳곳에 명문들이 정말 많고 그럼 재미 원툴이 아니네요. 명문까지 갖춘 이게 그 명문들이 재미의 요소까지 되는 것 같아요. 두루 갖춘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너무 강렬한 작품이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읽으면서 이 책의 정체를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단점이라고 굳이 꼽자면 이게 민담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 기다려 보시라. 네, 뭐 잊지는 않았는지. 네. 지진 않았겠지. 네, 근데 또 중간중간에 본인의 어떤 의견이 섞인 어떤 문장들이 나오면 갑자기 현대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인터넷 얘기도 나왔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게 막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닌데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니까 네. 거기서 뭔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약간 이 책의 정체가 뭘까 싶은 혼란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네. 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첫 몇 페이지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금복이 평대에서 슬슬 날아갈 즈음까지 이 소설은 계속 한 4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미쳤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냐? 재밌게도 떠나서 맛깔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흥미로운 에피소드 몇 개 있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굳이 내가 이 얘기 왜 듣고 있어야 되지? 한 어떤 인물의 연대기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기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감칠맛 나는 소설이 되다니. 물론 이제 그 감칠맛을 더하는 요소 중에는 이 되게 좀 옛날식 표현이라던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어조, 네. 어쨌든 요새 보기 힘든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새 감성은 또 안
재밌었겠다 싶긴 한데 하지만 우리 모두 뭐 MZ건 뭐건 할머니가 해준 옛날 이야기가 당연히 재미있어 하면서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무엇보다도 작가가 개그 욕심이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개그 욕심이 있는데 개그를 쳤는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재밌어요. 사람이 심지어 의도를 갖고 하는데 웃겨. 그 타율이 높아요. 개그에. 그래가지고 진짜 소설의 본질인 재미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저희 역대급 탑이 아니었나. 몇 개 진짜 기억나는 거 뽑으라면 바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민규 작가랑 더불어서 이렇게 바로. 그런데 이 평대라는 공간에서 금복이 남자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슬 인심이라고 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때 조금 그때서부터는 좀 질리네. 좀 과하네. 좀 뇌절이네.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편집자라면 좀 드러내고 싶은 구간도 몇 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춘희의 교도소 생활은 진짜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고어다. 그렇죠. 너무 너무 자극적인데 너무 보기 힘들었어요. 읽는 게 좀 불쾌한데 네. 싶을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좀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내니까 이 모녀의 삶을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느껴진 어떤 묵직한 여운과 울림까지 남는 아직 3월이지만 올 한 해 가장 기억에 남을 소설입니다. 네. 현재 역시나 MSG가 좀 심해요. 네. 아까 수진 씨도 지적해준 거지만 너무 야만의 시대라. 그렇죠. 이게 시대적 배경이 한국 전쟁 직후 전후라고?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였다고? 이게 말이 돼? 우리나라가 진짜 송강호 말 맞다 나 이렇게 강간의 왕국이었다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너무 잘 읽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추천은 못하겠다. 개인 대 개인으로는. 맞아요. 이 방송에서야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해드리는 네. 오늘 이 시간이겠지만 진짜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도 추천은 못하겠다. 아니 뭐 그냥 친한 친구한테 추천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 저 무슨 책 읽으세요? 명안의 고래. 그러진 못하겠다. 일주일 사이에 애프터가 안 오지 않을까.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었습니까? 저도 진짜 이 소설은 뭐가 더 필요할까?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서사라는 거, 이야기라는 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 것처럼 밥 먹어야 살고 이런 것처럼 그런 본능인데 그 본능에 정말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이야기 말고는 이 재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소설인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싫어할 수 있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소설 안에 한 영화 5개, 6개는 찍을 수 있을 만한 서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어서 인물별로 얘기하면 맞아요. 한 명 한 명 등장하는 인물들의 서사가 다 각각 있고 그리고 그게 엄청 커요. 그래서 이야 그냥 그냥 한없이 듣고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별로여도 할 얘기가 없지만 너무 좋아도 말이 없어지는 뭔가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 입이 그냥 떡 벌어져서 할 말이 없는 그냥 그러고 박수나 치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계시면은 이 책은 무조건 읽어보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스토너보다 더 먼저 읽어봐야 되는 소설. 순위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엄청 큰 일이네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제 인생 소설의 반열에서는 1등은 아닐 것 같지만 소설을 읽는다고 하면 인생 소설이 되긴 조금 무리가 있어. 이걸 그쵸? 인생 소설을 뽑으면 그 사람도 좀 이상해. 그쵸?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소설은 되겠지만 가장 재밌는 소설은 될 수 있어도 네. 이게 인생 소설이라 그쵸, 그러면 그쵸. 조금 이상해. 이게 텍스트가 이 정도로 강렬할 수 있으려면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텍스트로 읽는데도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드는 진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무전동화 같아요. 네, 그 멜로디를 꼭 붙인 것처럼 막 쭉쭉 읽히고 막 맞아요. 너무 재밌고 막 착착 붙고 아니 일단 그 이유 중 하나가 반복의 묘를 아는 작가기 때문에 맞아요. 저 이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칼잡이? 칼잡이. 칼자국이요. 사실 여러분에게 아까 칼잡이 얘기를 잠깐 네. 해드렸지만 칼잡이 이름은 칼잡이가 아닙니다.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명 높은 밀수꾼의 부둣가 도시에서 상대가 없는 칼잡이인 동시에 호가난 남봉꾼이며 모든 부둣가 창녀들의 기동서방의 염량 빠른 거간꾼인 칼자국. 네. 까지가 네. 칼자국의 이름이에요. 맞아. 맞아요. 이름은 아니겠지만 이 작가가 네. 칼자국을 얘기할 땐 언제나 이 서술이 붙습니다. 네. 분량 상관없어. 네. 그냥 칼자국을 이거야. 써야 된다? 이게 다 그냥 네. 자동 완성이에요. 네. 네. 이 민요 같이 약간 그렇죠. 후렴구처럼 네. 있는. 이게 한 두세 번 반복됐을 때 와 설마 이거 계속 이렇게 하려나? 궁금했는데 결국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한 이게 한 7번 정도 네.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 뒤에쯤 네. 갔을 때는 또 이런다. 네. 또 나올 뻔하면. 그런 곳에서 오는 결국엔 어떤 리듬감. 네, 리듬감. 와, 진짜. 대단한 네. 아, 작품이. 이분은 감히 한번 이 작가님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멀리서 와 그저- 저런 그저 사람이 신화 같은 네. 그쵸, 그냥 존재? 무대 위에서 보는 네, 정도가 좋을 것 저런 같아요. 사람이 있네. 그냥 그런 느낌이랄까? 로맨스 정은 어떻게 읽었나요? 네, 아우 저도 뭐 아주 잘 읽었고 그 앞서서 그 왜 영화관을 금복이 짓고자 했는가가 천명관 작가 소개를 들으니까 알겠네요. 아 그렇네. 네, 이 사람 영화를 하고 영화가 싶어 계속 했으니까. 그렇네. 어떤 자전적인 부분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저도 저번 시즌 6죠. 27화 양 기자의 모순을 읽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 제가 아주 극찬을 했는데 와 이게 시즌 후반부에 이렇게 거의 막 마지막 편이죠. 이게 이렇게 또 터지는구나. 버저비터가 네, 아주 훌륭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나 본 그러니까 저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얼룩말이랑 가젤 띄워놓는 그런 세렝게티 같은 야성미가 넘치는 소설이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천명관에 고래고래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도 꼭 사셨으면 좋겠고 엄청난 몰입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진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까지 매력적인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분량 많은 책 볼 때 이거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 다 살려야 되는 오히려 맞아요. 그런 작품이었고 이 소설은 뒤로 걷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막 시작하자마자 냅다 달리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달음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루 아침에 읽긴 좀 힘들고 저도 한 3일 정도 걸렸거든요. 읽는데 한 그 정도의 시간이면 아주 재밌게 이 책을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도 인물들의 개성도 뛰어나고 내용 자체가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앞에 얘기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작가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맞아. 까먹었을까봐 알려준다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을 해서 또 한번 반복을 해주고 이 반복의 미학 네. 이런 친절함까지 있고 또 작가가 썰을 푸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딘가 좀 상투적이기도 해요. 어쨌든 민담의 베이스가 있으니까 어디서 전래동화나 민화에서 읽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좀 네. 뻔해요. 뭐 네. 박색한 어떤 그쵸. 여인이어서 네. 뭐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그렇죠. 쫓겨나가지고 눈은 뭐 이렇게 되고 네. 뭐 소방 맞은 아낙네 뭐 이런 것처럼 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특히나 뭐 걱정의 몸무게가 1톤 1000kg죠. 그리고 걱정을 닮은 춘희가 4년 그러니까 걱정과 관계를 맺은 지 4년 후에 태어난 애기. 춘희. 네. 예. 그리고 춘희가 태어날 때 7kg.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들. 이런 걸 되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슬쩍. 그리고 뻔뻔하게. 코끼리랑 막 텔레파시 그쵸, 나누고 코끼리랑 대화하고. 심지어 죽은 코끼리랑도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참 그동안 봐왔던 소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나 많이 웃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웃었고 제가 또 지하철에서 주로 책을 읽는데
이 만원 지하철이면은 사실 앞 사람이 뭐 하는지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책을 읽는데 이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 묘사들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얘 또 야설 읽는 애 또 변태남 만났네 생각할까 봐. 이 리커버가 핫핑크예요. 리커버 이 실물 네. 책이 저는 또 표지가 이북으로 읽다 보니까 커버도 몰라요. 얘 그렇네. 텍스트만 보는 거예요. 얘 진짜 부적절하네. 얘 되게 무슨 이상한 야설 읽는 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당할까 봐 좀 민망하긴 했으나 그런 게 또 페이지 터너의 그런 게 아니겠나. 자극적. 예. 그리고 이게 부커상 때문에 조명이 된 작품이잖아요. 네. 많이. 근데 그거를 못 받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할 것인가? 이 말맛을. 아, 그쵸. 아무리 뭐 뛰어난 번역가가 와도 이 그렇죠. 한국의 말맛, 이 천명관의 문체를 온전하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근데 이야기의 힘이 워낙 세서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서 수상 그 명단까지는 간 것 올라가죠. 같은데. 네. 근데 여기 소설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민담 베이스라 그런지 몰라도 옛날 단어가 진짜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번역하기가 어려울 것 음.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되게 좋았다. 네. 는 거죠. 개쩌는 네, 소설이었다. 개쩌는 소설이었다. 자, 일단은 저는 개쩌는 것 중에 특히나 이게 뇌절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말도 안 그러니까 돼. 컨셉상 뇌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설정상 뇌절일 수도 있고 이런 뭐랄까 서술상의 뇌절. 아까 그쵸. 얘기했던 그 칼자국. 칼자국. 진짜 몇 번이고 무조건 그렇게 음. 때려박는거나 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법칙이었다. 그렇죠. 뭐뭐의 법칙이었다. 아, 이것도 맞아요, 항상 맞아요. 반복되고. 처음에 두세 번 반복될 때 와 설마 또 이거 갖고 놀려나? 와 이거 갖고 논다고? 싶었는데 진짜 끝까지 반복되더라고요. 약간 그 민요나 그런 구전설화를 하는 방식에서 한 챕터를 이렇게 싹 마무리해주는 어떤 그런 문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아무리 민요를 많이 들어본 가락이 있다고 해도 판소리를 듣고 다니고 이렇다고 해도 아니 이런 그러니까. 맛을 살리기가 진짜 어려울 것 진짜로. 같은데. 게다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금복의 모든 것이었으며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자 다시 그가 얻고자 하는 궁극은 나었고 금복의 모든 것이었으며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법칙이었다. 좋아요. 이것까지는 법칙이었다. 이런 까라로 오케이 서술할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어찌나 살이 쪘던지 허리둘레는 그가 나르던 통나무만큼이나 굵어져 어디가 목이고 어디가 허리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으며 성기는 완전히 살 속에 파묻혀 오줌을 눌 때야 가까스로 공기를 쓸 수 있었다. 그것은 비만의 법칙이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어이없어요 좀. 근데 어이없는데 터진다는 게 좀 그러니까요. 짜증나지 않아요? 네. 진짜 그렇게 법칙 이후 시바이를 치는 게 아주 그러다가도 또 올 것은 결국 오고야 만다. 아무런 전조가 없어도 그것은 운명의 법칙이었다. 또 이건 이렇게 쓸법한 단어고. 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뇌절이었던 부분이 그 굿 하잖아요. 이제 금복이 이제 네. 노파의 그런 네. 귀신을 쫓아내고자 그때 그 무당이 갑자기 메가더 장군에게 신을 받아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어 욕을 하죠. 네. 갑자기 빙의가 돼가지고 메가더 이게 다 본토에서 메가더 정군 그 뭐야 읽어주시죠. 와 이거는 어디 읽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날 만신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을 소리나는 대로 대충 옮겨 적자면 까댐 뻑큐 써노브 비치 머더퍼커 콕성커 오시트 등등이었다. 이런 아니 그리고 누가 소설 내는데 초반인데 그 옛날 번거지를 눌러쓰고 세상을 떠돌던 한 불운한 시인이 있어 평때를 지나며 시한수를 남겼다.
이름은 평평하나 코 먹는다. 코 먹는다. 아 너무 자극적이에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이야기가. 아 이거 안 되겠네. 아, 쉽지 않네요 이 소설. 거의 오열하시는. 이게 그 수많은 그런 뇌절 포인트들이 막 스쳐 지나가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이야기를 듣다가 앞에서 무슨 얘기였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 번도 까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를 뇌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 좀 어려워하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를. 그래서 영화를 봐도 장면이랑 뭐 인상적이었던 거 전체적인 감상이 생각이 났지만 그건 기억이 나는데 보고 줄거리 한번 읊어봐 하면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해리포터를 매번 다시 보는 이유가 매번 새로워. 서사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너무 선명해가지고 하나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뇌새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와 그래서 진짜 대단한 소설이다. 나의 뇌 기능을 너무 극복해버린. 그렇네. 어떤 외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 하나를 추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소설을 선뜻 골랐다가 잠깐 한국이 괜찮을까? 한국이 사회가 이렇게 야만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고 한 발 빼게 되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전 이 작가 개그감이 너무 좋아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으려나? 자, 아까 시한수를 남겼다던. 네. 이름은 평평하나 너른 벌 하나 없고 이름은 집터로되 사람 살 집 아니로다. 여기까지 그냥 진짜 시한수 읊은 것 같잖아요. 네. 그래놓고 갑자기 뒤에 말줄임표 쓰더니 야 이 개새끼들아 그만 좀 지져. 아니 이렇게 쓰면 보통 누군가 야 웃긴데 장난은 치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웃고 말자. 이럴 법한데 그걸 그냥 대뜸 써놓고 네. 그대로 출간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 소설은 뭐 인상적인 한두 문장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소설이 아닌 것 같아요. 몇 챕터가 인상적인.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 로맨스 정의 평 중에 이 책은 무조건 사시라. 아니 너무 사서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소장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장까지 다시 읽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너무 세서 그런가? 아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걸 쭉 읽어가는 호흡은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운 경험인데 이걸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 어차피 이야기는 내가 이제 알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냥 이 뭐가 문장 하나 하나가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이 결이 너무 웃긴 건데 그러려고 이걸 다시 읽는다고? 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저도 웬만한 영화 같은 것도 한 번 보고 말거든요. 두 번 보면 생각이 좀 바뀔까봐. 오히려 그래서, 좋으면? 예, 좋으면은 딱 한 번만 보고 그 마음을 간직하는 편인데 챈들러 씨 말 들으니까 저도 다시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처음 읽었을 때 그런 기쁨과 재미와 이런 게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저는 무조건 좋으면은 2절, 3절, 4절 가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오히려 이게 너무 강렬해서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강렬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작도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좋지 않을까봐가 아니고. 아니 저는 좋지 않을까봐는 아니고 당연히 첫 번째 감상보다는 안 좋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읽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책의 묘미를 즐기는 건 첫 트가 진짜 대단하고 유일할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이 반복이 또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안 본는 삽니다를 해야 되는 그렇죠. 소설. 물론 진짜 애정으로 갖다 놓을 수는 있겠지만 갖다 놓는 것까지만 하고 제가 이걸 다시 읽을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소설. 저는 제가 평생 딱
단 한 권의 책만 읽을 수 있다면 이걸 고를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오케이 누가 딱 와가지고 너 이제 한 권만 읽을 수 있어. 한 권만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얘를. 네. 기왕지사 평생 계속 읽을 거 재밌고 강렬한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근데 만약에 평생 한 권인데 스토너를 했다. 그럼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어도. 그쵸 그쵸. 확실히 거침없는 에너지가 있긴 하니까. 네네. 이게 양귀자의 무슨 때도 그 작가의 말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고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양기자의 무순에 비해서 강렬함이 한 10,000배 정도. 아 그쵸. 진짜 강렬한. 자 그리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이 사람 나올 때 나 좀 재밌었다 했던 캐릭터 수많은 그런 빛나는 캐릭터들이 그쵸.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좀 인상에 좀 남았다 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는 칼자국. 칼자국이요? 저는 칼자국이 그 게이샤를 만나가지고 아니 두 손가락을 남기고 6번을 자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만 열 남은 손가락 거죠. 중에 그러니까요. 6번을 자른 양손의 엄지와 양손의 검지를 검지만 빼고 다 자른 거죠. 약지부터 중지까지. 그래놓고 어떻게 최고의 칼잡이가 될 수 있었지? 이 손가락이 겁나 강했나 봐요. 아니면 이렇게 뭐 묶어놓고 이렇게 칼질을 했나? 아무튼 근데 그 게이샤를 처음에도 한눈에 보고 반해서 근데 가부키 화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늙었는지 몇 살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내가 어른이 돼서 오겠다, 오야붕이 돼서 오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해가지고 결국에 6손가락을 5손가락까지 잃고 그 사람과 이제 밤을 보내게 되는데 아침에 화장을 지운 게이샤를 이제 품속에서 봤는데 너무 늙은 노파여서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자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중지를 잘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 금복을 만나가지고 금복이한테 게이샤처럼 옷을 입히고 나서 이제 너는 무슨 꼬야? 나오꼬. 너는 이제 나오꼬다. 난 너를 나오꼬라 부르겠다. 너도 나를 이제 그 여자처럼 대해라. 하고 나서 이제 그 걱정이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차라리 살아라. 그리고 이 눈치 없는 걱정이 밥 준다고 하니까 그냥 의심도 않고 쫄래쫄래 들어와서 같이 잘 살죠. 그리고 이제 밤에 그 걱정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 동침을 하고 있는 자기의 부인과 그 칼자국을 보고서 부둣가로 나가서 투신해서 죽죠. 근데 거기를 따라갔던 그 칼자국이 여기 누구야? 금복의 그 쇠잭살을 맞아가지고 삼지창에 맞아가지고 오해를 죽죠. 사서 그 서사 자체가 너무 민담 같으면서 또 외국 일본 영화 같으면서 되게 오묘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칼자국.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묘한 그 동거라는 그 생활, 그 동거 생활이 그려지는 것도 되게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고. 그렇죠. 셋 다 너무 복잡하게. 네. 그리고 금복을 보면 남편을 절대 버리지 않으면서 끝없이 다른 남자들과 자고 다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대체 맹목적인 충성을 남편에게 하고 있는 걸까? 안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입체적이고 복잡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말미에는 또 사람이 바뀌고. 금복. 네. 그렇죠. 남자가 되고. 남자가 되면서 막 갑자기 그릇이 엄청 컸던 사람이 되게 속좁게 굴고. 루면스 정은. 저는 춘희가 제일 처음과 끝이기도 하지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쵸. 말을 불쌍하기도 못해가지고.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교도소에서 막 격투 링에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걱정 아빠 닮아가지고 너무 세서 너무 세고 다 이겨버렸어. 특히 저는 뭐 춘희의 그런 뭐 어떤 순수한 마음들, 뭐 코끼리 전보와 그런 지내는 것들. 그러니까 이 고래라는 소설 내에서 뭐 작가가 의도한 거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일 고래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누구에게도 사실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냥 자기만 바다에서 그냥 유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 뭐 인간들이 뭐 작사를 던지고 하는 음. 거잖아요. 그런 게 가장 고래에서 고래다웠던 게 춘이어서 가장 인상 음. 깊었고 특히나 또 이 문장이 있어요. 그녀는 곰의 목을 물어뜯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쳤다. 결국 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그녀는 한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와 겨울에 입을 가죽을 얻을 수 있었지만 곰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벽돌공이 희대의 벽돌공이 돼서 그죠. 혼자 연구를 해가지고 네. 혼자 굽고 또 구우면서 그렇죠. 그런 뭔가 장인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네.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춘희가. 그러네요. 진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고래를 상징하는 네. 인물 같네요. 진짜. 말을 못하니까 고래는 네. 초음파로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네. 찐 주인공이 금복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가장 그렇죠. 그렇죠. 뭐랄까 마음속 주인공은 춘희인 느낌. 네, 춘희인 것 사실 같아요. 춘희를 위해서 이 금복의 서사를 다 펼쳐놓은.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동을 주려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는 재밌는 이야기를 잘 써놓으면 거기서 오는 감동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춘희가 바로 그걸 담당하는 네. 덤보랑 마지막에 이렇게 우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그쵸. 네. 너무 재밌다가도 진짜 제대로 몰입하면 그 장면에서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그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 정말 이 재능 있는 작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구나 싶었던 게 소설을 어떻게 쓰시나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문장을 썼으니까 두 번째 문장을 씁니다. 1과 2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복선 같은 건 어떻게 하시냐? 쓰다 보면 들어가 있어서 저도 보고 놀랍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완전 몰입해서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뒤늦게 독자들이 읽고 나서 해석을 해보면 아 뭐는 뭐를 상징하고 아 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 곱씹어보게 되는 맞아요. 이 진짜 진정한 예술과 재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가 먼저 탄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떤 의도보다도. 네. 그렇죠. 신들러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저는 노파. 높아. 쥐눈의 박색인 노파. 그렇죠. 계속 그 귀신이 돼가지고 구천을 네. 떠돌면서. 네. 돈을 그렇게 모았고 네. 노파가 없어도 이 소설은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노파가 했다는 건 세상이 저주를 어떻게 걸었냐. 그래서 결국 금복이 어떻게 왜 죽게 됐고 금복이 어떻게 몰락하게 됐고 평대란 말을 어떻게 쇠락하게 됐고 춘희는 왜 감옥에 갔느냐의 다 모든 단초잖아요. 없어도 돼요. 극장은 정말 사고여도 됐고 그리고 사고였어도 춘희는 감옥에 갈 수 있었고 없어도 되지만 노파가 앞에서 한번 깔아주고 중간에 계속 복선으로 등장하면서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키고 하면서 결국 이게 더 이야기가 된 게 아닐까? 더 스토리가 된 거가 아닐까? 계속 그 네. 긴장감을 주는 네. 요소잖아요. 맞아요. 평탄한 잊을만 일상에. 하면은 네. 슬쩍 나타나서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왜 어떻게 세상을 저주하려고 이런 막. 느낌? 그래서 저는 노파 부분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노파가 돈을 엄청 모아놓고 천장에 숨겨놓은 다음에 죽었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끝까지 안 쓰고 지키려고 그러게요. 했을까? 아 죽는 순간에도 죽는 순간까지도. 결국에 안 쓰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라이더로. 저주의 완성이었던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저주를 하겠다가 먼저 오고 돈이 나중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것마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느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탁을 안 들으러 갔으면 그 일은 벌써 발생하지 않는데 신탁을 들으러 가서 그 신탁을 듣고 나서 그냥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인과관계가 뒤집혀서 얽혀버리는. 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할머니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노파가 네. 그 돈 모았는데 그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아등바등 모았으면은 실과 쓰고 누구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야? 그 모의 도끼가 그렇게 서려가지고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갔을까? 그거 좀 미스테리긴 하네요. 네, 뭐 차라리 막 자기가 자기 딸을 엄청 하대하는데 그 하대하는 딸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회한으로 인해서 그걸 모아서 딸한테 주고 가기 위해서 그런 밑밥을 깔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끝까지 딸한테도 안 주려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엄청 응. 노력하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에 딸이 죽인 셈인데도 그거 아니었을까요? 나는 어쨌든 언젠가 죽기 마련인 일개 인간이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돈으로 사실 어떤 재앙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저주를 건 거죠. 그게 이 파급력이 더 돈을 쓰게 된 크니까. 사람은. 그래서 아. 나는 일단 여기에 죽지만 누군가가 이 돈을 발견해서 그 돈을 쓰게 된다면 그때 내가 부활한다. 어떤 악마로. 그러게. 그래서 어. 그렇게 화재 나서 네. 평때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오케이. 난 여기까지군. 후일을 도모한다. 그 후일은 이제 돈을 안 쓰면 돈은 어쨌든 누군가가 쓰기 마련이니까 발견된다면 그렇게 뭐랄까 돈 존버, 저주 존버를 한 게 아닐까. 그러네요. 나는 지금 이 동네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그 못생기고 정말 복 없는 박복한 할머니일 뿐이지만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훗날에 엄청난 큰일을 벌이는 어떤 씨앗을 남겨놓는 건가. 그러니까 정말 악귀 같은 느낌인 게 또 그렇게 복수를 하고 싶었으면 그냥 그 돈으로 사람 사서 그 싫어하는 사람 죽이고. 건달 싶고. 해코지하면 되거든요. 나를 린치했던 그 건달을 해코지하면 되는데 그런 종류의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너무 사소하니까. 고작 그거 목숨 가져가려고 내가 어. 아니지. 난 1000명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느낌. 엄청 무서운 악기네요. 그러니까 무당이 와서 풀지 못했나 봐요. 그렇죠. 원한이 그렇죠. 너무 크니까 어. 뭐 굿해가지고 달랠 수 있는 정도의 그 원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 저주를 읽고 눈치를 채셨어요? 남쪽에서 온 남자가 결국 금복이라는 거. 아 남쪽에서 온 남자 금복이요? 전 생선장군 줄 알았는데. 남쪽에서 물고기? 아니죠. 남쪽에서 온 남자. 거대한 물고기는 네. 극장이고 남쪽에서 온 남자가 실수를 할 때 그 아 남쪽에서 온 남자 실수를 할 때였구나. 실수가 이제 금복이 라이터를 잘못해서 떨어뜨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돼버린. 네. 그러니까 남바란에서 온 남자. 그 저주의 내용을 눈치채셨나요? 못했어요. 또 못했어요 저도. 근데 그 후반부에 한번 아예 짚어주잖아요. 이미 마을에 물고기는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사람들이 다 알죠 대충. 극장의 물고기 모양이네. 근데 이제 남쪽에서 온 남자가 도대체 누굴까? 저도 생선장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금복이 자기가 라이터를 떨어뜨려서. 이 부분에서도 막 되게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남쪽에서 온 사내가 뭐를 의미하고 미사일 불기둥이 미사일이다. 뭐 이런 거 나오고. 무슨 그러다가 파와 말싸움하고, 무슨 파가 말싸움 갑자기 말싸움하고. 진짜 너무 재밌게 잘 써요. 네. 어쩜 이렇게 재밌게 잘 쓰지? 되게 도인처럼 생기셨을 것 같은데 아까 사진을 제가 찾아보니까 작가님 되게 멀끔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더 또라이더라고요. 맞아. 네. 잃고 하는 또라이.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저도 궁금했던 게 벽돌을 막 이게 사실 벽돌이 평대의 모든 걸 이제 짓게 됐고 사실 금복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게 된 사업적 요소고 또 이 벽돌이 또 그 너무 품질도 뛰어나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춘희가 계속 벽돌만 굽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 벽돌의 의미는 뭘까? 천명관이 또 괜히 그냥 벽돌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이 작가님은 괜히 했을 거예요. 그냥 벽돌. 대충 시대가 이럴 거고 아이템 뭐 있지? 벽돌? 근데 여기도 이제 시멘트 이런 게 나오는데도 이렇게 되게 좀 시멘트는 약간 좀 구린 것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뭔가 구워낸다라는 느낌. 구워낸다. 그거 아닐까요? 결국 춘희가 벽돌인 거고 벽돌이 춘희라면은 화재에서 살아남은 건 춘희잖아요. 네. 벽돌은 불에 탄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벽돌은 불에서 오히려 탄생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그 화재 이후 화재 현장에서 춘희가 나온 건 아마 아닐 테고 춘희가 나오고 화재가 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춘희라는 벽돌이 오롯이 탄생한 금복 없어지고 이제부터 춘희야 그런 느낌. 그렇게 그 물고기 극장이 하나의 벽돌 공장이라면 그 불구덩이 안에서
태어난 벽돌 같은 것이 춘희다. 저는 춘희의 몸이 뭐 이렇게 좀 음. 네모나타고 나오잖아요. 어깨도 떡 벌어지고 다리가 네네네. 엄청 두꺼워서 네. 이 춘희 그 자체가 벽돌이지 음. 않나 저도. 단단하고 튼튼한. 그리고 벽돌은 또 말이 없고 음. 또 어쨌든 춘희는 어쨌든 좀 자폐의 성향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게 어떤 그런 사각 틀에 갇힌 아. 그런 걸 의미하지 않나. 책. 갈 피.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북으로 읽었고 수련이죠. 아주 절세 미인 그렇죠. 수련을 흥정하는 금복입니다. 그 기준이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거하다 보니 계산이 매우 복잡했다. 이 문장이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네, 호프만식 계산법이 뭘까?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충 이게 나와요. 뭐냐면은 그렇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네. 수련의 값을 음, 매기는지. 그렇죠. 창녀가 과연 몇 살이 될 때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정년에 대한 쟁점에서부터 창녀의 생활비를 제하되 그네들이 자주 사 먹는 떡볶이 값이나 생리대 값 같은 사소한 비용까지 생활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또 그들을 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 이것도 엄청 뇌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사왔다라고 하면 되는데 네. 이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거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웃겼습니다. 그다음 챈들러 씨는요? 네, 저는 엄청 극초반. 춘희가 아직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고 대뜸 이제 춘희가 출소해가지고 이제 텅 빈 황량한 마을로 들어서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공장 네. 벽돌 공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입니다. 페이지 25쪽이네요. 이제 공장의 주인이 돌아온 것이다. 이 한마디도 너무 극적으로 와 그래서 어떻게든 너무 신화적이고 그냥 멋있는 뭔가 딱 넷플릭스 영화라면 네. 등장하고 타이틀 나올 것 같은. 이제 공장의 주인이 돌아온 것이다. 진짜 너무 개쩔어 보이잖아요. 느낌이 네. 빠방하게. 이제 뭐지? 하필 또 주인이라는 이 용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시작서부터 진짜 범상치 않았다. 너무 극적이다. 그쵸. 네, 이야기가. 수진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사실 딴 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를 나누다가 생각난 부분이 있어 거기를 찾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어떤 느낌인가요? 말씀을 드리면 그 초반에 그 춘희가 돌아와가지고 혼자 거기 양동이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샤워를 등록하고, 하는 장면이 그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얘기에 안 등장한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문 씨라는 그 벽돌공. 금복의 마지막 남편이 음. 있는데 그 아저씨가 춘희에게 너무 아버지 노릇 잘 해준. 네, 춘희를 이렇게 시켜주면서 너의 이 튼튼한 두 다리가 너를 결국에 살게 할 거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예쁘지도 않고 허우대만 크고 말도 못하고 반푼이라고 놀리는데 이 아이의 이 가장 뭐랄까요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대한 몸을 가지고 되게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생각해보니까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끝에도 이제 그걸 상상하잖아요. 맞아. 문의 그런 얘기들을. 그러고 보면 참 문도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얘기를 왜 안 했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읽으면서 사실 독자는 금복의 편이 되잖아요. 네. 뭔가 금복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네. 너무 이 사람의 서사 뭘까 응원한다. 네.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데 저는 진짜 읽으면서 슬슬 금복에게 정을 뗐거든요. 맞아요. 진짜 정 맞아요, 떨어지죠. 맞아요. 금복이한테. 그게 딱 문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는 시점서부터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문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네, 자기 딸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도 근데 그 문이 결국에 나중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부인이 그 공장에 있는 총각들이랑 저렇게 막 자고 다니고 저러는데 너 열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혼자 가질 수 있는 그릇의 여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인배예요, 대인배. 와 진짜로 그릇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문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그 춘희를 맞아. 키워주잖아요. 그 수진 씨의 문장이 이거네요. 춘희야, 너의 이 굵은 다리로는 누구보다도 단단하게 진흙을 이길 수 있고 이 두꺼운 팔로는 누구보다도 벽돌을 많이 들어 옮길 수 있으니 그게 다 너의 복이란다. 아, 예, 요무알이네요. 그리고 원래 고르셨던 문장은? 근데 이 원래 골랐던 문장은 한 61%쯤에 제 거 202페이지 전체 기준으로는 124페이지에 오는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문장 때문에 전체적으로 왜 금복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가 약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도 해서 그날 이후 소녀를 지배한 건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그리고 인생의 절대 목표는 바로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였다. 그녀가 좁은 산골을 떠난 것도 부둣과 도시를 떠나 낙엽처럼 전국을 유랑했던 것도 그리고 마침내 고래를 닮은 거대한 극장을 지은 것도 모두가 어릴 때 겪은 엄마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녀가 고래에게 매료된 것은 단지 그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언젠가 바닷가에서 물을 뿜는 푸른 고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이미지를 보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두려움 많았던 한 산골의 한 소녀는 끝없이 거대함에 매료되었으며 큰 것을 빌려 작은 것을 이기려 했고 빛나는 것을 통해 누추함을 극복하려 했으며 광대한 바다에 뛰어듦으로써 답답한 산골 생활을 잊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바라던 궁극, 즉 스스로 남자가 됨으로써 여자를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다. 이게 평론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그러니까요. 본인이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명료하게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필요했던 유용했던 것 맞아요, 같기도 맞아요. 해요. 네. 평론도 멋져요. 평론도 이 책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다가 에필로그 넘어가기 전에 보면은 그냥 벽돌로 채워져 갔다 해놓고 그냥 양 페이지를 다 비워놓고 한쪽 페이지 밑에는 그 개망초였나? 개망초. 네, 개망초 그려놓고 다음 페이지 그냥 다 비워놓고 맨 밑에만 이렇게 써두거든요. 몇 년이 흘렀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시 몇 년이 흘렀다. 벽돌을 굽고 있었다. 뭐 계속 이런 식. 또 몇 년이 흘렀다 이런 식. 그걸 패러디한 건지 이 책의 맨 뒤에 붙어 있는 해설 몇 편에도 뭐 어쩌고 뭐 써놨겠죠. 뭐 어떤 문학적 의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해놓고 그냥 이걸 대뜸 다음 페이지에 이 문장만 써놨습니다. 철저히 파편화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싶어하는 법이다. 이것마저도 너무 멋있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어떤 거대한 이야기에 음. 대한 평가이기도 해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챈들러 씨. 네, 챈들러입니다. 야만스럽지만 사랑스런 그것은 고래의 법칙이었다.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로맨스 정입니다. 한국 소설계의 고래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수진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의 본질, 필력이라는 단어의 표본.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야, 저희가 또 시즌 마지막 책을 홈런으로 아주 잘 네. 읽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개쩌는 작품을 마무리해가지고 그냥 시즌에 방점을 찍은 것 같네요. 네, 왠지 이번 시즌 만족스럽다. 네, 아주 이런 느낌? 네, 네. 잘 읽게 돼버려. 올해 끝 기억이 좀 오래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즌 7의 책은 다 읽었고 다음 주에 읽을 책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수다 떨러. 네,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이번 시즌에 그런 소소한 얘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또 봐요.